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고요. 179페이지 보시면은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자,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고요. 자, 수업을 듣기 전에 그 출입권자하고 출입 등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을 또 교재에서 체킹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앞에 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시죠? 도로가 있었고요. 도로가 있었고, 도로 주변에 이제 갑과 을이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을 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하기로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는 기반시설이고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도로 설치가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했잖아요. 그때 도로를 설치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되면은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 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즉 도로건설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여기서 바로 도로공사를 시작할 수 없잖아요. 도로를 측량해야 되죠.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나 측량 활동 등을 위해서 타인 토지, 즉 갑과 을의 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법상 행위를 허용합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 허용된 행위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조사 측량 활동,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 활동, 그리고 앞전에 공부했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나 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 측량 활동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출입 행위를 허용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 측량 활동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지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등 장애물을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이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 이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런 행위가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객관식 시험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출입 행위. 출입은 관할 시청 근처로부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입의 절차는 허가, 출입 절차는 허가, 이걸 이웃이라는 거지. 타인 토지 출입은 허가를 받고 출입하는데, 허가 받고 바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농지에 농사 짓던 농민들이 깜짝 놀라겠죠. 자기 토지에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온다면은. 그래서 이런 사유로 매를 며칠 몇 시 어디로 출입하겠다라고 하는 출입의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줘야 됩니다.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타인 토지 출입은 허가를 받고 출입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청, 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 없이
타인 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출입의 절차는 허가가 원칙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그죠?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타인 토지 위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 변경, 즉 제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그럼 딱 비교하십시오. 출입의 절차는 허가 원칙,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은 동의.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여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나눠집니다. 행정청, 시행자입니다. 행정청은 그 사실을,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관할 시청군청에 통지하고 일시 사용 행위나 장애물 제거 이전이 가능해요. 근데 비행정청은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제거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 사용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전할 때는 그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제거 이전 행위를 하기 3일 전까지 미리 통지해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 등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은 허가받고 출입하고 7일 전에 사전에 출입 일시 장소를 알려야 되고,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이전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행위를 하기 3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는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179페이지. 자, 지문 체크 아래쪽에 3번. 타인 토지의 출입 동그라미 하십시오. 읽어볼게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 출입 동그라미.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 출입 동그라미. 출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서울은 서울특별시청에 가서 허가받아야 되니까 허가권자는 당연히 서울시장이죠.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출입을 허가받는다. 줄것죠. 단 행정청은 허가 없이,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제비니까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통지,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동그라미,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 출입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된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넘기겠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 미칠 것입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승낙 동그라미, 승낙 없이 택지, 담장이나 도지사인 타인 토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그 점유자, 토지 점유자 승낙을 얻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일시 사용 동그라미, 장애물 변경 제거 동그라미. 장애물 일시 사용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합니다. 변경 제거. 자, 제거 이전, 변경 제거. 같은 말이죠. 변경 제거. 자, 변경 제거하고 일시 사용 절차는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타인 토지를 제로 적시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동그라미,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나 흙이나 돌, 그 밖의 장애물 변경 제거 줄 것죠. 장애물을 변경 동그라미, 제거 동그라미, 변경 제거할 때는 줄 것죠. 그 토지의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의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2번 봅니다. 소유자 등의 동의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자,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여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밑줄 것이죠. 행정청 동그라미.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돼, 통지. 행정청은 통지, 이거야 됩니다. 그리고 줄 것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동그라미 됩니다. 자, 비행정청은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장애물 제거 변경과 타인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그리고 3번.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를 할 때는 그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 또는 장애물 변경 제거를 하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그렇죠. 출입은 3일 전, 일시 사용과 변경 제거는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꾹 참고 받아들여야 할 법상 의무가 있다. 이를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참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6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고 도시군 객지를 사업시행자 갑과 을의 토지를 출입해서 조사 측량 활동 하다 보면은 감자밭을 공화밭을 짓밟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손실 보상합니다. 근데 손실 보상은 출입 행위를 한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고, 네, 해당 도시군 객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행위자, 출입 행위를 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 보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손실 보상할 자하고 손실 받을 자는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 손실 보상은 협의 원칙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관할 토지 수용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절차를 읽어두면 돼요. 교재 같이 보실까요? 네. 자, 손실 보상의 주체입니다. 토지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해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이쪽 것이십시오. 행위자,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줄 거죠.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객지를 사업시행자가 손실 보상합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의 주체는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객지를 사업시행자가 중요합니다. 내려오죠. 2번 그 손실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줄 거죠. 협의해야 한다. 협의도 뭐라 밑에 지고요. 원칙. 손실 보상 협의 원칙인데 내려오십시오. 손실 보상할 자나 손실 입은 자는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네, 줄 거죠. 관할 토지 수용면에 손실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재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청은 행정소송. 자, 공직법에 따르는 이 신청에 대한 재결과 행정소송 제기 규정은 관할 토지 수용면에 재결에 관하여 준용을 하게 됩니다. 청문 대상은 암기하셔야 돼요. 국토교육법상 그 취소 처분 전 청문을 해야 될 대상이 세 개진 암기.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 동그라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 전 청문을 법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객지를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도 동그라미입니다. 도시군 객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도 취소 처분 전 청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시계획인가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도 취소 처분 전 청문을 요합니다. 그래서 개도실,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 개도 청문회 하면은 실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개도실, 개도 실토한다. 뭐 하면은 청문회 하면은.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기본법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국토교육부에 특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했고요. 왜? 출제 문서가 많고 다른 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법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진도를 잘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국토교육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보시느냐면은 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용어 정의, 191페이지 용어 정의 부분은 도시개발법은 용어 정의가 출제되지 않아요. 출제되지 않고, 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92페이지 여러분 교재를 펼쳐두시고, 네, 고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국토교육법은 12문제인데, 제가 특히 이제 국토교육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육법을 이해하면은 나머지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축법 이해에 상당히 그 국토교육법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법이니까. 그리고 출제 문서 12문제인데 국토교육법은 난이도가 평이에요. 12문제가 평이하니까 8개, 9개는 쉽게 맞춰요. 그래서 저와 같이 국토교육을 공부하시면 진짜 8개, 9개를 보장합니다. 한 3번만 딱 반복하시고 문제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국토교육은 특히 기본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기본서를. 네. 그래서 기본서를 보기 위해서 강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긋고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 국토교육법은 강연 한 3번 정도 반복하고 문제 풀이 시간에 오신다면은 여러분 12개 중에서 8개 이상을 딱 잡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개발법과 도시비 주거환경정도 둘 중 하나를 깽판 쳐도 합격합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 둘 중 하나를 깽판 쳐도 합격합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했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 중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세부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법의 하위 법률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 지금부터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면은, 일단은 사업을 시행할 장소, 구역, 도시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사업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거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동시에 고시되면은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자,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해요. 자, 시행자 결정되면 그 시행자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계획합니다. 그 시행자 준비하는 사업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해요.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작성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고 인가가 공식적으로 고시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그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 착수를 하게 돼요. 공사 착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시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일부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혼용 방식, 두 가지 방식이 플러스된 혼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여기는 일부 수용 방식으로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혼용 방식이니까 혼용 방식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근데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절차,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절차 나중에 별도로 또 그때 가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냥 저는 편의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는지 하면은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 오면 되죠. 201페이지 오면은 이제 200페이지 오시면은
챕터 3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편이 소개되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를 공부할 겁니다. 지정권자. 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를 공부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를 공부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까? 몇 가지만 시험을 위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 그러니까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대지를 조성하고 있어. 그것을 지정하면서 신도시 개발 사업하구나 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최소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별 도시개발 사업을 허용되는 규모.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및 요청. 누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법적 효과 등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준비할 거죠. 물론 이제 한번 지정되면 영원하지는 않잖아. 그죠? 해제까지. 이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법상 해제가 되는지, 해제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 강의를 풀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 도시개발법 전체가 6문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반드시 한두 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이 둘 중 하나는 100%고요. 도시개발구역에서 나올 확률이, 한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100%. 여기 나올 확률은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부터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교재에 밑줄 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에서 밑줄을 그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네, 시도지사 밑줄 그십시오. 박산에 보면 시도지사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네, 시도지사 밑줄 그십시오. 시도지사.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지정이에요. 박산에 보셔야 됩니다. 시도지사 밑줄 그시면 되죠. 자, 박산의 동남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뭐라고 하죠? 시도지사. 그래서 자, 우리 국토교육법상 시도지사는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가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세종시는 금방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로 세종시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당분간 없겠죠. 지금도 건설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 들어가지 않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지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 인구가 50만 이상 무엇이 되는 거죠? 대도시가 되고요. 그 대도시는 역시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인데, 내려오세요. 양가로 이번에 보면은 예외주로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 5개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암기를 뭐 쭉 찢어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1번 같이 봅니다. 국가동물하면 당연한 거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을 지정합니다. 당연한 거죠. 국가동물하면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에 보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줄 것이고, 누구죠? 장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이죠. 뭐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 거죠. 이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청이잖아. 장관이 행정청이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은 행정청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요청 동등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이죠. 행정청은 국토부장은 행정이죠. 행정청에게는 제한이 아니고 요청이라고 요청.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자, 동그라미 3번에 공공기관의 장 동그라미예요. 정부출연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 동그라미입니다.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거든. 행정청이 아니다는 거죠. 자,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토부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장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도 국토부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시험 나왔죠. 20만이 아니고 30만 숫자를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정이 원칙인데 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어. 즉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에 걸쳐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는 지정할 자를 누가 정하죠? 협의해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정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도시개발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고 그리고 5번 천재지변 등에서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진으로 마을의 주택들이 대부분 부서진 거예요. 그들의 이주단지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도시개발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시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 지정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인데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단독 출제도 자주 됩니다. 꼭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장 능력입니다. 넘겨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자, 2번에 요청자가 나와 있고 3번에 제한자가 나와 있죠. 요청자와 제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에 요청자와 3번의 제한자를 앞으로 묶어서 제한 및 요청이죠. 제한 및 요청이라고 적고 별표하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및 요청이죠. 제한 및 요청. 이거 핵심을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필기하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나 203페이지 공간에다가 203페이지 아래쪽에 공간이 좀 넓어요. 그 공간에 필기합니다. 제안 및 요청 제목 쓰시고 제안 및 요청 이렇게 해서 필기 좀 하십시오. 필기하시려고 하니까 좋죠. 필기하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요청입니다. 제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적으십시오.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잠시 뒤에 여기서 이제 누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시도지사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으면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정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돼요. 요청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다시 요청합니다. 요청.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행정청은 지정권자 행정처에게 요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부 장관이잖아. 국방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면 되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에게? 좀 전에 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딱 비교해서 이으면 되겠네.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시장, 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전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단 중요합니다. 단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 그리고 조합은 제한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답이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봐요. 도시개발조합은 구역 지정하고 지정할 때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으로서 이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게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거잖아, 절차상. 그래서 없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행정이잖아. 행정은 행정에게 요청을 해도 제한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됐죠. 그리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할 필요도 없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면 본인이 지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시장, 군수구청장이면 제한 요청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도 제한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니까 네, 행정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제한자에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구역 지정할 때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설립되지 않은 조합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단 무분별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될 수 없도록 무분별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될 수 없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민간이 제한합니다.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네, 대상 토지 면적 기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도시 개발을 해주세요. 여기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해주세요라고 토지 소유자,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가 제한하려면 농사 짓기 싫다고 토지 소유자 몇 명이 제한할 수 없고 대상 토지 면적, 대상 구역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민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으면 그 제한된 것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제한한 적에 통보해줘요.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영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면 그 제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요청에 대해서 핵심을 뽑아서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대한 법 조문이 여러분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이제 조문이 소개되어 있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제일 위에 지정 요청자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구역의 자문을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미줄 것이십시오.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구역의 자문을 거친 후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거기서 미칠 거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미칠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미칠 거 없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시도지사 미칠 거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 관계중앙행정위원장 미칠 거예요.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은 누구에게? 국토교토부 장관에게 요청이죠. 그래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이 국토교토부 장관에게 줄 거고, 요청도 나면 국토교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토교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제한자 내려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밑줄 긋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동그라미예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자는 누구에게? 국가지방자치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자 누구에게?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예외 보면은 앞에서 했죠. 공공기관의 장 동그라미예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보추정기관장 동그라미예요. 공공기관장과 정보추정기관장은 역시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교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 아까 했잖아요. 국토부 장관의 지정사유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옵니다. 203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두 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제한 서류를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자에게 제한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3번은 별표합니다. 민간 시행자 동그라미 하죠. 민간 시행자가 가로 건너뛰고, 민간 시행자 동그라미 가로 건너뛰고,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무분별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밑줄 긋죠.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민간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면 수용 여부 통보입니다. 수용 여부 통보는 제한이 있은 날로부터,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1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네, 비용 협의 부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하고 지정 제한과 요청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4페이지 봅니다. 204페이지 보면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별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잠깐만요. 앞에 보시죠.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데, 잠깐 한번 봐요. 그럼 여기, 서울인데 도시적이에요. 서울이고 도시적이죠. 도시적이니까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잖아요. 주, 상, 공, 녹 그렇게 됩니다.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죠? 녹지지역 3개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서울인데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있죠.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지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의 지역 뭐가 있죠? 그렇죠. 관리지역이거나 공림지역이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모두 몇 개죠? 다 배웠잖아요. 국토교육에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상공동이 다시 세분되면은 주거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6개, 상업지역이 중1근 이후 4개,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 안에 모두 16개예요. 그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도시개발이 가능한데, 아니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지 200평 조성하고 있는데 지정하면서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은 최소 3만입니다.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가 대규모 조성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전부 도시지역에서 1만입니다. 1만 제곱미터에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 그러면 다 이거잖아. 도시적 중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녹지지역 중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적 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적이 아닌 곳에서는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허용하여서 난개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얻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박서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 암기라고 적으십시오. 암기. 금방 설명드렸고 205페이지 오면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205페이지 오세요. 205페이지. 20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봅니다. 20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이 있을 거예요.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 도시적 외지역 있을 것이고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만 국토교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내려와요. 2번 내려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적 미칠 거예요.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하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 드시죠.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으세요.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도시개발 목적, 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잖아. 개발 용도잖아, 개발 용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은 개발이 유보된 유보지역이거나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한 땅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 도시적 외의 지역 중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그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규모가 10,000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도시적 외의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즉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할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본래부터 신도시개발 용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근데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전 용도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인 외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용도지역별 면적규모가 일정한 면적규모 이상이 될 때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단, 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인 외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을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서만 도시적인 외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하나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많이 반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렵잖아. 근데 밑에 보십시오. 205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적용 배제 3번 이거 암기하셔야 돼. 다음 줄 거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 동그라미 1번도 3번이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위 1번과 2번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 개발 취락지구 줄 거요. 동그라미 1번에서 취락지구 줄 거예요. 취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 줄 거예요. 개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줄 거예요. 지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줄 거죠. 국가 동그라미 3번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종합행정구역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 협의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 동그라미 1, 2, 3번을 이렇게 봅니다. 취지계 협의, 취지계 협의, 취지계 협의. 즉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거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종합행정구역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은 용도지역별 면적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인 외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용도지역별 도시개발구역 면적규모,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규모, 즉 공업지역은 3만 제곱 이상, 녹지지역은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 이상, 도시지역 밖은 30만 제곱 이상 이런 면적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인 외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은 취지계 협의,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거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종합행정위원장과 협의가 된 지역이라면 자유단계획 보전지역을 제외하면 용도지역별 면적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인 외지역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제한과 요청 그리고 지정규모까지 공부했고요. 잠시 휴식 후에 206페이지에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